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과 안보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을 임명하는 등의 내용의 인사안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현장 중계를 통해서 조직 개편안과 1차 인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자리가 이제 정책실장일 텐데 네.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기용됐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그 김용범 이번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경제 관료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정통한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지금 이번에 갑자기 새로운 이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지만 한 텀의 이 오차나 빈틈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보면 그 관련된 이 지금 수석들이 쭉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의 그 일종의 뭘까요? 주로 다 이 교수 출신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실장은 현장을 잘 아는 고위 관료 출신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강론을 담당하는 국정 철학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교수들을 내세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뜻하는 1차 인선이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김용범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1차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뜻, 그리고 경제를 좀 개선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그 어떤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세에서 밝혔던 몇 가지 중점을 두는 부분들을 이번 그 대통령실 정책실의 인사에 좀 반영한 게 보이고요.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강조한 게 세 가지입니다. 책임, 미래, 유능.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임명을 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각국과의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무수석이 임명되지가 않아서요. 네. 여기는 지금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좀 시선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누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일단 뭐 언론의 하마평은 우상호 전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상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갈 뭐랄까요, 체급이 아니다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뭐 그 과거 원내대표도 상당히 하면서 정권 교체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당 대표에 그러니까 준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물론 정무적인 능력은 탁월할 수 있습니다만, 뭐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고려가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상호 의원이 정무수석을 할 경우에는 여야 간의 소통에는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그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눈에 띄는 대목이 경제수석이 아니라 경제성장수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실용주의라고 하지만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분배와 평등이라는 가치도 소중하지만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AI 수석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AI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강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법제도 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법제도 지금 이 제도의 그 개선과 관련해서 대법 간의 정원 문제가 민주당에서 강하게 추진을 해왔잖아요. 네. 그것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대로 어제 만약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제도 비서관실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비서관실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이 지금 대법관 정원을 비롯한 이 전체적인 사법 계획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제도적 뒷받침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정무수석 비서관이 지금 하마평이 되고 있는 우상호 전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에 있어서 뭐 수석실이라든지 이름이 살짝 뭐 변경이 되거나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이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정무수석은 다른 일보다도 사실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회, 특히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가교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정무적인 어떤 현안, 그러니까 국회에 갈등이 있을 때 야당의 어떤 주장을 또는 야당이 요구하는 바를 어느 정도 또 국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우상호 전 의원이 예. 임명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상호 의원 대변인 시절부터 사실은 그런 이 이슈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어떤 능력, 또 원내대표 시절에도 일일이 지금 야당 의원들과 협력해가면서 네. 소통하는 장면들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비서실장이 강훈식 의원인데 예. 강훈식 의원과 사실 나이 차도 좀 있고 경력에 물론 이제 우상호 의원이 훨씬 더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선배이거든요. 그래서 예. 형님 동생 그러니까 동생 비서실장의 형님 정무수석이라는 관계 물론 정치는 뭐 나이 순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 그 좀 지켜볼 관건이고요. 또 하나가 저는 뭐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의 부분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재정기획비서관입니다. 수석급으로 아마 신설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과 관련돼서는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었던 편성권 네. 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밑그림으로서 재정기획비서관을 신설하지 않았나. 그리고 청년 담당관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을 경청통합수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아마도 시민단체와 각 계층 또는 각 세대별 소통을 하겠다. 네. 그중에서도 청년들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청년 담당관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 인선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있었던 현충일 추념식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첫 국가기념일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주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추념사를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뭐 희생, 보상 이런 단어들이 좀 귀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 지금 민주정부라고 한다면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예우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국가의 의무와 책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뭐 당연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는데 저는 오늘 이 추념사에서 상당히 주요할 만한 키워드가 두 가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가장 이 책임 있는 응답, 즉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응답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했는데 결국 지금 현충일에 담겨 있는 이 여러 가지 국가 국난 극복의 이 중에서 하나의 여러 가지 국난 중에 하나가 전쟁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관리를 잘하겠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역대 정부에서 이 각종 이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그 소방관을 비롯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도 다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복 입은 시민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또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은 물론 뭐 군인, 경찰, 소방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정말 이 무서운 절제와 자제를 통해서 유혈 충돌을 방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는데 예. 이 제복 입은 시민, 특히 민주 시민의 소양을 갖춘 이 군인들의 역할이 정말 컸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헌사, 치사로 저는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 아까 오후에 대통령실 브리핑 중에서는 이제 기존 참석자 명단에서 대통령 측에서 특별 초청으로 또 추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발표되기도 했는데 보수 진영의 가치도 존중하고 좀 끌어안겠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충일은 국가가 통합하는 날입니다. 호국 영령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겠죠. 호국 영령을 네. 기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그 어떤 진영을 떠나서 함께 이 나라를 지키거나 이 나라를 세우는데 온 몸을 또 온 힘을 다한 분들에 대해서 함께 뜻을 기리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 추념사가 사실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뭐 진영을 초월한 누구 어떤 사람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굳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9년도에 현충일에서 김원봉 약사 김원봉을 언급을 하면서 광복군 경력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영화에도 김원봉이 나오고 암살에서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논란이 커졌죠. 왜냐하면 김원봉은 물론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김원봉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월북을 해서 6.25 전쟁에 노동상으로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김일성에게 무공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충원은 6.25 전사자들과 유족들이 지금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이념이나 특정한 편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 현충일에 대한 어떤 의미가 사실은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는 그래서 더욱 좀 조명받아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천이 돼서 지금 6.25 참전 용사가 한 달에 받는 보상금이 사실 진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이 대통령이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챙겨서 확실한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념식 이후의 행보도 또 시선을 좀 모았습니다. 원래 좀 돌아가던 중에 깜짝 행보로 관저에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재래시장을 들렸단 말이죠. 여기서 뭐 장을 보기도 하고 이런 소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같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듣겠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갔지만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소탈하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예. 모습을 스스로 실천한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만 첫 번째 이런 행보가 좀 더 어려운 곳에 좀 더 힘이 없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것이 바로 재래시장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생필품사하는데 백화점 갈 수도 있는 거고 마트 갈 수도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갔다는 부분은 좀 더 어려운 이 계층에 있는 분들을 좀 더 보듬고 그분들의 그 애로를 들어보고 파악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녹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지금 물건을 사고서 지불한 수단이 지역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거예요. 네. 지역 화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 화폐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지역 화폐의 효용론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실천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좀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바닥의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의미로 읽혔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제일 부러웠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메르켈 총리. 지금은 뭐 퇴임했지만 예. 메르켈 총리가 한 조그마한 마트에 혼자서 카트 들고 쇼핑을 하던 모습입니다. 그분이 무슨 경호원도 안 보였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가정주부, 그러니까 저녁상을 준비하는 가정주부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 장면이 참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갈등 지수, 우리는 굉장히 서로 각 진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비토크라시, 상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데 이렇게 그 총리나 대통령이 경호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그대로 실생활로 국민들과 접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후보 시절에 그랬어요. 자기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길에 빈대떡 집에 들러서 국민들과 그냥 만나겠다. 근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경호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늘 이 모습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에게 계속되는 어떤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야 되겠습니다. 예, 경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라고 경호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교통통제 구간을 최소화하도록 지시를 한 건데요.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늘 강조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거리가 많을수록 사실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세 기간 동안 사실 많은 어떤 제보들 때문에라도 이재명 후보 시절에 지금 유권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그랬죠. 역대 후보들은 사실 다 악수를 하고 박근혜 후보 시절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여기 막 붕대 감았잖아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정치 테러의 위협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도 경호의 어떤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경호에 초점을 진짜 맞춘다면 그야말로 그런 모습 속에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예. 어떤 내용 말을 해서 꼭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것 역시 꼭 실천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미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 대통령 출근길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사실 상당히 어폐가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세계 어떤 나라 정상도 매일 출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저와 집무실이 한 곳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경호에 대한 우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민폐, 민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행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느닷없이 청와대를 포기하고 갑작스럽게 용산으로 가면서 관저하고 집무실이 분리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출근길이 일상화된 하나의 이 루틴화된 뭐 일종의 뭐랄까 이 동선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민폐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별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청와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 그거는 뭐 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당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빨리 서둘러서 저는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오늘도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에 보면 바로 대통령실 관리관실이 생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와대 이전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는데 빨리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국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오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대선 이후에 생각보다 공개 일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본인은 일단 대표직에는 욕심이 없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정치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낙선한 사람은 대개 미국을 가거나 독일을 가거나 해서 한동안 좀 이 대중의 어떤 관심에서 좀 스스로 멀어지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아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비근한 예이지요.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지자마자 인천의 재보궐선거에 뛰어들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바로 지금 당대표 선거까지. 당 대표를 연임하는, 그래서 다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문수 전 후보가 대표직에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아까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어요. 보니까 떨어진 날이었나요? 그 다음 날이구나. 김재원 비서실장이 김문수 후보의 사진을 올렸는데 철봉, 운동하는 사진이에요. 그럼 굳이 지금 낙선을 했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럼 대중의 어떤 관심에서 계속 그 관심을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이고, 그렇다면 사실 이 전당대회가 가장 중요한 행사거든요. 이 당은 지금 진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바뀌겠다. 다시는 그런 정치를 밟지 않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전당대회인데, 일단 책임론의 핵심인 김문수 전 후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다시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친윤, 그러니까 주류들이 내세울 포스트가 없다. 지금 주류 쪽에서 누군가 나오면 또다시 이제 윤 대통령과 어떻게 연관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김문수 후보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친윤들의 어떤 분위기가 어느 정도 또 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이런 행보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본인은 이렇게 대표직에는 욕심이 없다라고 하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선이 끝난 사흘 내내 지금 공결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공결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일상까지 지금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향후 행보를 지금 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것이죠. 오늘 현충일 참배도요. 물론 상당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위공직도 하시고 선출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가적인 기념일 때 추념을 하고 추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오늘 지금 행차하는 그림을 보면 지금 마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길 정도로, 사실 지금 당시 그 선거 캠프에 계신 분들 다 모시고 갔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함께 갔어요.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통령 주도의 국가 공식 기념 행사에 같이 가서 추모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저런 그러니까 세리머니를 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데, 물론 누구나 정치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선택이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좀 이번 패배에 대한 패배 원인을 지금 곱씹으면서 뭔가 새로운 반성과 자숙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길을 도모하는 것은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두 분 다 정치적 목적은 좀 뚜렷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일선으로 물러났습니다.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사퇴 요구엔 선을 긋고 9일의 거취를 밝히기로 했단 말이죠. 16일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걸로 보이는데, 새롭게 들어설 비대위는 전당 관리를 좀 준비하는 관리형, 연결형 비대위가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당 지도부가 지난 3년 동안 비대위원장이 하도 많았어요. 이 안정된 그런 당의 운영이 없었습니다. 당대표 임기도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2년의 임기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년의 임기를 다 끝내고 전당대회가 열린 적이 없어요. 늘 그냥 불안정했다는 얘기지요. 이제 안정된 그런 대표 체제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부가 내년
지선을 또 이끌어야 되거든요. 내년 지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정당은 5번의 큰 선거에서 모두 다 연패를 하고 그야말로 진짜 그 패배의 그런 멘탈리티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서 졌다.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게 되면 상당히 그 후유증이 정말 클 겁니다. 그런 지도부를 이제 뽑기 위해서 이 비대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이제 많은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데 어차피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6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친윤 그룹에서는 이런 논리를 펼 걸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아니 전당대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또 뽑을 수 있느냐? 그건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임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9일 거취를 밝힌다 또는 내가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고 선을 긋는 이유도 그런 점이 아닌가라는 뭐 추측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주류가 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면 아마 지금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그때부터 주류와 비주류의 어떤 신경전이 충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상당히 좀 중요한 지도부가 될 텐데 친윤과 친한 측에서는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지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서로 네 탓 내 탓하는 것은 뭐 보통 패한 정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출범한 지요. 지금 현재의 비대위가요. 지금 벌써 7번째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6번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선에서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 빨리 정상적인 지도부를 만들어야죠. 왜 다시 또 비대위를 또 만들려고 합니까? 저는 좀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당대회를 한 8월쯤에 한다고 하고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 체제를 한 2달 좀 더 해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새로운 각오로 모든 세력들이 가면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상적인 지도부를 만들고 그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내년 6월 선거를 대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다시 또 비상대책위를 계속 비상 언제 정상으로 갑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내년 6월까지 비상대책위를 갖고 가는데 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을 모셔오자. 그런데 언제까지 김종인 매직 같은 그런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회생하려고 할까? 저는 그래 갖고는 당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빨리 정상적인 체제를 옹립하는 것이 그나마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부터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